여러분의 사랑하는 반려식물. 여름 내내 싱그러운 초록잎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줬던 그 식물들이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시들해지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잎은 노랗게 변하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식물을 키우는 분들 중 무려 80%가 저지르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행동들은 대부분 식물을 아끼는 최선의 의도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우리의 소중한 식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녹색 친구들을 서서히 시들게 만드는 20가지의 잘 알려지지 않은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몰아쳐도 여러분의 집을 싱그러운 꽃피는 오아시스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녹색 정원을 구할 준비가 되셨나요? 식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겨울의 식물에게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열대지방 출신 실내 식물들에게 아파트의 겨울은 비정상적인 상태이자 엄청난 스트레스 그 자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식물의 고향은 항상 따뜻하고 습하며 햇빛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집은 어떻습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고 햇살은 흐릿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중앙 남방은 실내 공기를 사하라 사막처럼 건조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불리한 환경에 대응하여 식물은 본능적으로 모든 생명 활동을 늦춥니다. 일종의 휴명이, 즉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거의 성장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물과 영양분을 훨씬 적게 소비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주된 임무는 식물이 쉬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저 기본적인 생명 기능을 조심스럽게 유지해 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잠든 식물을 위해 여름철과 똑같은 방식으로 돌보며 오히려 식물에게는 대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 1위. 바로 과도한 물주기입니다. 이것은 겨울철 실내 식물에게 있어 넘버원 킬러입니다. 우리는 겉흙이 말라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습관처럼 물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식물이 잠자는 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식물은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분해준 모든 여분의 수분은 흙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뿌리는 산소 없이 차갑고 젖은 늪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뿌리는 질식하고 썩기 시작하며 결국 죽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노랗게 변하고 축 처지니까 물이 부족하다고 오해하여 더 많은 물을 주게 되고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간단한 규칙을 명심하세요. 겨울에는 물을 넘치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덜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물을 주기 전에는 흙 표면이 아닌 반드시 1.3cm 정도 깊이의 습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축축하다면 물조리개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무 꼬챙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분 바닥까지 푹 꽂았다가 꺼내보세요. 꼬챙이에 젖은 흙덩이가 묻어 나온다면 아직 물을 줄 시기가 아닙니다. 다음은 첫 번째 팁과 연결되지만 많은 분들이 중요성을 잘 모르는 실수입니다. 바로 수돗물을 바로 받아 찬물 그대로 화분에 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차이는 정말 큽니다.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여러분에게 갑자기 얼음물을 끼얹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쇼크, 스트레스, 몸의 경련이 올 겁니다. 식물의 뿌리 시스템도 똑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뿌리에 쇼크를 주어 흙 속에 충분한 물이 있어도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게다가 차가운 물이 차가운 창틀과 만나면 전체 뿌리 시스템이 관행각 상태가 되어 곰팡이성 질병이나 뿌리 썩음을 유발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물을 줄 때는 반드시 실내 온도와 같은 미리 받아둔 물을 사용하세요. 물뿌리개나 병에 물을 받아 몇 시간, 가능하면 하루 정도 실내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물속의 염소는 증발하고 물의 온도는 주변 공기와 같아져서 여러분의 초록 친구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물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매년 겨울 우리 집을 습격하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건조한 공기입니다. 중앙 난방을 켜는 순간 실내 습도는 사막 기후와 맞먹는 치명적인 수준인 샷 30%대까지 곤두박질치죠. 특히 잎이 얇은 열대 식물들은 이 건조함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식물들은 잎을 통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세한 구멍인 기공치콩을 통해 수분을 증발시키는데 이 과정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주변 공기가 건조할 경우 이 공기는 잎 속의 수분을 말 그대로 2배의 힘으로 강하게 빨아당깁니다. 식물은 급격하게 수분을 잃게 되고 결국 잎 끝이 마르거나 노랗게 변하며 잎이 쪼그라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습기는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좀 더 저렴한 방법을 찾으신다면 젖은 자갈이나 굵은 마사토 혹은 하이드로볼을 담은 받침대 위에 화분을 올려놓거나 식물 근처에 물이 담긴 용기를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잎에 물을 분무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물 분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효과만을 줄 뿐이라는 점입니다. 앞선 실수와 연관된 또 다른 실수는 식물을 난방기나 히터 근처에 너무 가깝게 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추위에 떠는 식물을 보고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여론 가까이 두는 것이 식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식물을 개인적인 지옥으로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디에이터에서 솟아오르는 뜨겁고 건조한 공기는 잎을 태우고 화분의 흙을 순식간에 메마르게 만듭니다. 매일 물을 주더라도 식물은 여전히 탈수 현상에 시달릴 것입니다. 뿌리가 증발 속도만큼 빠르게 잎에 수분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잎에는 건조하고 갈색의 반점이 생기고 시들어버리며 결국 빠르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창턱이 라디에이터 바로 위에 있다면 반드시 장벽을 만들어주도록 노력하세요. 열을 반사하는 특수 가림막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라디에이터 위에 넓은 나무판이라도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식물을 위해 뜨거운 공기의 흐름에서 멀리 떨어진 더 시원한 다른 장소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라디에이터에서 최소한 1.5m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최적의 거리입니다. 우리는 난방기의 뜨거운 열은 조심하지만 종종 또 다른 위협인 차가운 찬 바람, 외풍은 간과합니다. 겨울철 실내 환기는 필수지만 식물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는 이 연약한 열대 식물들에게 심각한 쇼크를 유발합니다. 잎이 얼룩덜룩해지거나 노랗게 변색되고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전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피커스, 크로톤, 마란타 종류는 찬바람에 특히 민감한데요. 이 식물들은 단 한 번의 잘못된 환기로도 거의 모든 잎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창문을 활짝 열기 전에는 반드시 화분을 창가나 외풍이 직접 닿는 곳에서 미리 치워주세요. 식물을 옮기기 어렵다면 미세 환기 모드를 사용하거나 창문을 조금만 열어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린 창문과 문 사이에 식물을 두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곳이 가장 위험한 구역입니다. 식물에게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가장 해롭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찬바람은 이 온도 변화가 매우 빠르고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현상과 같습니다. 식물을 아무리 찬바람으로부터 잘 보호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냉해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차가운 창틀이죠. 우리는 창틀의 표면,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실외의 온도만큼이나 차가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차가운 표면에 놓인 화분은 전체적으로 냉각되고 그와 함께 뿌리가 있는 흙덩이까지 같이 차가워집니다. 차가운 흙 속의 뿌리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물을 흡수하는 것을 멈춥니다. 흙이 충분히 젖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소위 생리적 가뭄, physiological drought으로 이어지는데요. 물은 풍부한데 정작 식물은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는 찬물로 급수했을 때와 같습니다. 뿌리 부패, 시드름, 그리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분을 차가운 돌이나 플라스틱 표면에 직접 두지 마시고 반드시 단열 효과가 있는 받침대를 사용하세요. 스티로폼 폼보드, 매트, 코르크 조각, 두꺼운 골판지 몇 겹, 작은 나무 도막, 혹은 예쁜 천으로 된 깔개 러너 등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장벽 하나가 식물의 뿌리를 냉해로부터 보호하고 식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겨울은 어두운 계절이죠. 해가 짧아지고 태양도 낮게 뜨며 구름에 가려지는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빛은 식물의 주된 먹이이자 광합성을 위한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빛이 부족하면 식물의 생명 활동 과정이 정체됩니다. 충분한 영양분을 생산할 수 없으니 식물은 당연히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겠죠. 이러한 현상은 몇 가지 분명한 징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줄기가 가늘고 연약하게 웃자랍니다. 이는 식물이 빛을 찾아 필사적으로 애쓰는 모습입니다. 둘째, 잎이 작아지고 색이 선명함을 잃습니다. 특히 무늬종의 경우 무늬가 사라지고 평범한 초록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꽃이 피는 것을 완전히 멈춥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키우는 식물들을 가장 밝은 창가, 즉 남향이나 남서향 창가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창문을 정기적으로 닦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문에 쌓인 먼지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빛의 최대 30%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빛이 여전히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조명, 보조광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식물등 사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이 어둡다고 느껴지면 위에 일반 스탠드나 데스크 램프를 켜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일반 조명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특정 스펙트럼의 빛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열 발생이 심해서 자칫 잎을 태울 위험이 있습니다. 식물에게는 광합성의 가장 중요한 청색과 적색 스펙트럼의 빛을 방출하는 특수 식물 생장등, 즉 피토램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생장등을 사용하면서도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높은 위치에 설치하면 조명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 잎이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식물 상단가지의 최적거리는 보통 10에서 40bm 사이입니다. 또 다른 실수는 램프를 하루 24시간 내내 켜두는 것입니다. 식물 역시 우리처럼 밤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총 일조 시간이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가 되도록 보충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즉, 해 뜨기 전 아침 시간대와
해가 진 후 저녁 시간대에 켜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식물을 흔히 인테리어 소품 취급을 합니다. 여기에 놓인 게 마음에 안 들면 저기로 옮기고 일주일 뒤에는 저 선반 위가 더 좋을 거라고 다시 결정하곤 하죠. 하지만 식물에게 이러한 잦은 이동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식물은 특정 장소에 일조량, 습도, 온도 등 특정 조건에 익숙해져 있으며 최적의 각도를 찾아 광원을 향해 잎을 돌리기도 합니다. 매번 위치를 바꿀 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하며 겨울에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귀중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식물은 잎을 떨구기 시작하거나 성장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커스, 감귤류, 난초는 이러한 위치 이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겨울철 식물 관리의 황금률은 최소한의 방해입니다. 가을에 식물에게 맞는 장소를 찾았다면 봄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내버려 두세요. 식물에게 도움이 되는 유일한 움직임은 화분을 주기적으로 돌려주어 수영이 고르게 발달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선의로 저지르는 또 하나의 실수는 바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힘없고 창백하게 보이면 영양분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물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비료를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깊은 잠에 빠진 사람에게 푸짐한 저녁 식사를 억지로 먹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철에 식물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이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용되지 않은 비료 염분이 흙에 계속 쌓여 독성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 염분은 그렇지 않아도 약해진 섬세한 뿌리를 태워서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식물의 상태만 더 나빠지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대부분의 실내 식물은 10월부터 3월까지는 영양 공급을 해선 안 됩니다. 단 크리스마스 선인장, 개발 선인장이나 포인세티아처럼 겨울에 꽃이 피는 일부 품종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들조차도 여름철에 주는 비료양의 절반으로 줄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분갈이는 식물에게 아주 큰 수술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식물이 잘 자라는 봄이라고 해도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죠. 그런데 겨울철 분갈이는 스트레스가 2배입니다. 약해지고 휴면 상태인 식물은 이걸 버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분갈이를 하다 보면 잔뿌리, 즉 물을 흡수하는 작은 뿌리들이 필연적으로 손상됩니다. 봄철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식물이 금방 새로운 뿌리를 냅니다. 하지만 휴면 상태인 겨울에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차갑고 습한 흙 속에 손상된 뿌리는 쉽게 썩어버립니다. 결국 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식물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화분이 작아졌거나 흙을 갈아주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로 겨울에 분갈이를 시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겨울 분갈이는 오직 식물을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로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기 시작했거나 혹은 화분이 깨졌을 때처럼 말입니다. 이 외의 모든 상황에서는 무조건 봄까지 참아주세요. 사소해 보이는 실수 하나가 식물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바로 잎에 쌓인 먼지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겨울철 동안 몬스테라나 고무나무, 필로덴드론 같은 넓은 잎 식물에는 두꺼운 먼지층이 쌓이게 됩니다. 이 먼지층은 마치 두꺼운 커튼처럼 잎 표면으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여 뜨기나 부족한 광합성 효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먼지는 식물이 숨을 쉬고 습기를 증발시키는 기공을 막아버립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먼지투성이 봉투를 뒤집어 쓰고 숨 쉬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가스 교환이 방해받게 되면서 식물의 컨디션이 나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먼지층은 해충, 특히 응애가 번식하기 아주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식물에게 목욕날을 정해주고 정기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부드러운 젖은 천이나 스펀지를 이용해 잎의 양면을 모두 조심스럽게 닦아주세요. 잎이 작거나 털이 있는 식물은 화분에 흙을 비닐로 덮은 뒤 따뜻한 물로 조심스럽게 샤워시켜 주셔도 좋습니다. 식물을 예쁘게 다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겨울은 대대적인 가지치기를 하기에는 최악의 시기입니다. 가지치기는 식물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이자 새로운 순을 돋게 하는 자극제입니다. 봄처럼 햇빛과 에너지가 풍부할 때는 이 과정을 쉽게 견디고 활발하게 가지를 뻗어나갑니다. 하지만 식물이 잠들어 있는 겨울철에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순을 낼 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 휴명이의 가지치기를 하면 식물이 크게 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식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소모해 몇 개의 약한 눈을 억지로 깨우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 연약하고 가늘게 웃자란 순들만 나오게 됩니다. 겨울철에 유일하게 허용되는 가지치기는 바로 위생 전정뿐입니다. 완전히 마른 가지, 누렇게 변했거나 병든 잎은 제거하셔도 되고 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는 식물이 죽어가는 부위에 힘을 낭비하지 않도록 돕고 공기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을 잡아주는 전정, 수세를 회복시키는 전정을 포함한 모든 심각한 종류의 가지치기는 반드시 3월 이후로 미루셔야 합니다. 사실 겨울은 식물 컬렉션을 새로 늘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결국 새 식물을 들이셨다면 절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마세요. 바로 기존 화분들 사이에 두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식물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따뜻하고 밝고 습도가 높은 온실의 완벽한 환경에서 갑자기 어둡고 건조한 여러분의 아파트로 이동해 왔습니다. 게다가 추운 날씨에 실외를 거쳐왔죠. 당연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위험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새 식물과 함께 가게에서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불청객, 즉 해충이나 병균을 집으로 데려왔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규칙은 바로 필수적인 격리입니다. 새로운 식물은 기존 식물들과 떨어진 곳에 최소한 이후 3주 동안 두세요. 매일 거미줄, 반점 혹은 벌레 등의 징후가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식물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확신이 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컬렉션과 합류시킬 수 있습니다. 난방으로 인해 건조하고 따뜻해진 실내 공기는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동시에 일부 해충들에게는 완벽한 서식지가 됩니다. 특히 겨울철 실내 식물의 주적은 바로 응애입니다. 이 현미경으로 봐야 할 만큼 작은 해충은 건조하고 따뜻한 환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응애는 엄청난 속도로 번식하며 단 몇 주 만에 가는 거미줄로 식물 전체를 뒤덮고 즈백을 빨아먹습니다. 피해를 입은 잎은 작은 노란색 반점이 생기고 점차 말라비틀어져 떨어지게 됩니다. 겨울에는 식물을 덜 신경 쓰게 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응애 감염 징후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눈에 띌 정도로 심각해졌을 때는 이미 방제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겨울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의 반려식물을 정기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특히 잎의 뒷면, 잎자루, 그리고 새로 나오는 새순들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응애가 의심된다면 즉시 해당 식물을 격리하고 전문 살비제, 아카리사이드를 이용해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내 습도를 높여주는 예방조치 역시 응애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쁜 조합을 만들고 공간을 절약하려는 마음에 우리는 식물의 궁합이나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데 모아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히 겨울철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갑고 건조한 환경에서 겨울나기를 해야 하는 다육식물과 따뜻함과 높은 습도를 필요로 하는 열대식물예 칼라테아를 나란히 배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칼라테아에게 필요한 물죽이나 분무를 하면 다육식물에게는 치명적인 높은 습도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선인장을 위해 온도를 낮추면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는 이웃식물은 냉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둘 중 하나 또는 심지어 두 식물 모두 건강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식물을 함께 모을 때는 반드시 각 식물 개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빛, 온도, 습도 요구사항이 비슷한 식물들끼리 모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를 좋아하는 식물은 습도를 좋아하는 식물끼리, 건조에 강한 식물은 건조에 강한 식물끼리 모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각 그룹에 맞는 고유한 미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웃 식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물잎에 윤기를 더해주는 광택 스프레이가 시중에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 제품들이 식물을 보기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먼지로부터 보호해 건강하게 유지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터무니없는 오해이며 식물에게는 매우 해로운 실수입니다. 이런 광택 스프레이에는 왁스, 오일, 그리고 다른 화학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잎 표면에 얇지만 아주 촘촘한 막을 형성합니다. 물론 잎은 반짝이겠죠. 하지만 이 막은 식물이 숨쉬고 수분을 증발시키는 통로인 기공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가스 교환과 증산작용이라는 정상적인 생리 과정이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피부를 니스레커로 두껍게 칠해 숨 쉬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식물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약해지며 병충해에 더 취약해집니다. 잎이 깨끗하고 윤이 나기를 바라신다고요. 가장 오래되고 검증된 방법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천으로 잎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먼지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기공을 막지 않으며 심지어 해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때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는 바로 패닉입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화초에 다가갔는데 잎이 하나가 노랗게 변해서 떨어져 있는 걸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반응은 맙소사, 식물이 죽어가고 있어, 당장 뭘 해야 해 하고 공포에 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혼란스러운 응급처치가 시작됩니다. 물을 흠뻑 주고 영양제를 주고 장소를 옮기고 온갖 것을 다 뿌려줍니다. 99%의 경우 식물을 죽이는 것은 노랗게 변한 그 단 하나의 잎이 아니라 바로 이런 패닉 행동들입니다. 이해하세요. 겨울철에 잎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대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식물은 어린 잎들에게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오래된 아래십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상황을 분석해 보세요. 흙의 습도를 확인하고 해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최근에 찬바람이 들거나 위치를 옮기지는 않았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겨울에 식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종종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침착한 관찰이야말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해바라기처럼 식물은 항상 빛을 향해 자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만약 화분을 창가에 두고 한 번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모든 잎과 가지는 창문 쪽, 즉 빛이 들어오는 한 방향으로만 뻗게 됩니다. 그 결과 수영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자라게 됩니다. 방을 향하는 쪽은 잎이 빈약하고 줄기가 가늘어지는 반면 빛을 받는 쪽은 잎이 무성해지죠.
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물의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식물의 균형이 깨져 쉽게 넘어질 수 있고 항상 그늘에 있는 잎들은 광합성에 필요한 빛을 충분히 얻지 못해 결국 시들거나 말라 죽게 됩니다. 식물의 수영이 균형 있게 발달하고 모든 부분이 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화분을 정기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통 1, 2주에 한 번 정도 화분을 90도 4분의 1바퀴씩 돌려주세요.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아름답고 조화롭게 자란 건강한 식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꽃이 피어있는 식물, 예를 들어 난초 호접란나, 개발선인장 같은 경우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위치 변화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꽃봉꼬리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룰 20번째이자 마지막 실수는 바로 화분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식물의 뿌리 크기보다 훨씬 큰, 소위 성장할 것을 대비한 화분에 식물을 옮겨 심곤 합니다. 여름에는 그럭저럭 넘어갈 수도 있지만 겨울에는 이 선택이 식물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큰 화분에는 뿌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흙이 너무 많습니다. 물을 주고 나면 이 여분의 흙은 오랫동안 축축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물을 적게 마시고 증발도 느리기 때문이죠. 결국 뿌리는 계속 차갑고 눅눅한 흙 속에 방치되고 이는 뿌리가 썩는 과습의 지름길이 됩니다. 따라서 화분은 항상 뿌리 크기에 맞춰야 합니다. 이전 화분보다 지름이 겨우 2-3cm 정도만 더 큰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분의 재질도 중요합니다. 유약 처리가 안 된 토분이나 테라코타 화분은 숨을 쉬는 성질이 있어서 흙이 더 빨리 마릅니다. 이는 특히 겨울철이나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 분들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플라스틱 화분은 수분을 오래 보유합니다. 습기를 좋아하는 식물에게는 좋지만 물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식물의 뿌리가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한 작은 행동들이 식물에게는 겨울을 아주 험난한 장애물 코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겨울 관리가 더하기가 아닌 빼기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물도 줄이고 비료도 줄이고 화분을 옮기는 일도 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걱정과 조바심도 줄여야 합니다. 식물에게 겨울은 왕성하게 자라는 때가 아니라 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이 휴식을 제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관찰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식물들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저 그들의 조용한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다음번 그린팁을 놓치지 않도록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가장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20가지 실수 중에서 어떤 실수를 가장 자주 저지르셨나요? 댓글로 고백해 주시고 경험을 함께 나누며 우리 식물들을 같이 구출해 봅시다. 다음에 또 만나요.